공감하고 그걸 보조를 맞추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애로사항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진솔하고 공감이 많이 되는 데다가 그 과정에서 깨닫고 하셨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5번쯤 들었는데 이번 꼭 프로그램에 초대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잘 됐습니다. 강원국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근데 무슨 프로를 보셨는지 얘기를 안 하시네. 뭘 보셨다고 얘기했나요? 방송을 뭘 5번을 보셨다고? 뭘 보셨다고요? 파파이스. 아,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보셨네요. 그때만 해도 아주 순수할 때죠. 그 사이에 많이 닳고 닳았어요. 그게 제가 2014년 2월에 대통령의 글쓰기란 책을 썼고요. 아마 파파이스 나간 게 2017년 최순실 사태 났을 때, 그때 이제 나가서 김어준 씨라고 같이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 했는데, 저는 뭐 전혀 웃길 생각도 없었고 그냥 질문하는 거에 따박따박 답변을 했는데 그게 되게 웃겼다고 유튜브에 가면 있어요. 그게 한 150만 명이 봤대요. 제가 요즘에도 어디 강의를 가면 그걸 봤다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 뒤에 아주 좋은 교양 프로그램에 많이 나갔거든요. 그 말하는 대로 뭐 이런 세바시 이런 했는데 다들 그 파파이스 봤던. 제가 이제 지난달에도 뉴질랜드 교민들 강의 가고 그 전달에 미국도 가고 그랬는데 특히 해외에서 그렇게 그걸 많이들 봤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그것 때문에 이제 유명해졌어요. 오늘 이제 온 거는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거의 읽어보기 어려울 정도로 길게 보내셨어요. 여기 가람 선생님께서 정말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냥 길이만 보고 일단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다 읽어본 건 오늘 읽어봤어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강의료를 넣으셨더라고요. 맨 마지막 줄에 거의 안 보이게. 위에서 읽다가 거의 지쳐서 거기까지 못 읽게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강의료를 넣으셨더라고요. 앞으로 그 강의료는 저 앞에다 써주세요. 저는 이 강의 갈 때 강의료를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원칙이 그냥 들어온 순이에요. 강의 들어온 순서대로 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뒤에 들어오는 건 못하는 거고요. 근데 못하는 게 강의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이제 제가 항상 보면 뒤에 들어오는 게 강의료가 비싸더라고요. 강의료 비싼 데는 강의료를 밝히거든요. 근데 이제 못 가죠. 그래서 날짜를 보면 이미 차 있고, 그래서 그런 때 이제 못 갈 때 좀 서운하고요. 또 이제 강의료가 얼마인지 몰랐는데 통장을 보고 알았을 때 또 한 번 기분이 나쁘고. 근데 단 한 번도 어디 강의 가서 괜히 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잘 왔다고 생각했고, 오늘 또 아까 여기 강의장 보러 여기 온 순간 여기 정말 잘 왔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우선 앞에는 좀 제 소개 겸해서 저 살아온 얘기 간략하게 하고요. 뒤에 이제
그 글쓰기 얘기는 뒤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남의 집에 살았어요. 전 한 6군데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저한테는 그게 이제 일종의 생존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아들 보면 우리 아들도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걸 봐서 내가 원래 그런 좀 유전자도 좀 그런가 봐요. 이렇게 우리 뭘 먹을 때 맛있는 거에 반찬에 손을 안 대요. 그거 먹으면 눈밖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사에 그랬어요. 뭐 학교에서 뭐 가져와라 그러면 집에 가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싫어할까봐.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학교 가서 한 대 맞고 말자. 항상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왠지 남에 대한 배려가 있고 이제 양보 잘하고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남의 눈치를 이렇게 심하게 보면서 살다 보니까 남의 생각을 읽고 마음을 읽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돼요.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내가 이쁨 받을까? 어떻게 해야 눈밖에 나지 않을까? 그걸 항상 생각하고 살면 나중에 이제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표정만 봐도 이게 몇 마디 말씀만 들어도 알 수가 있죠. 그거를 거의 뭐 한 20년 동안 훈련을 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눈치 보는 것은 자신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눈치를 전혀 못 보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 할 때 출세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이 사회생활 출세는 하는데 유리해요. 그런데 건강하진 못해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건 뭐 뒤에 얘기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회사에서 한 7년간 이제 일을 하다가 그 회사가 속해 있는 그룹 대우라는 그룹이었어요. 거기 이제 회장이 그 전경련 회장이 됐는데 그 전경련 회장 연설 쓸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그 대우증권이라는 회사에 있다가 회장 비서실로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 회사에 있는 동안 나를 유심히 봤던 사람들이 쟤는 윗사람이 하는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고 말귀도 알아듣고 하니까 쟤 보내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줘서 거기를 갔고 그 김호중 회장을 한 3년 가까이 모시다가 그때 대우라는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게 99년이었는데 그러고 잠깐 이제 있다가 2000년에 이제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때 경제연설 쓰는 행정관으로 갔어요. 이제 전경련 회장 경제연설을 썼으니까 대통령 경제연설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부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가서 3년 가까이 김대중 대통령 연설 쓰고 그 뒤로 노무현 대통령 연설을 5년간 썼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뭐 이것저것 이명박 정부 시절에 5년간 별로 하는 일 없이 이렇게 있다가 그 위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판사에 갔고요.
출판사에 가서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제 책을 쓴 게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장님의 글쓰기, 최근에는 강원국의 글쓰기 이렇게 쓰고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그 목표나 계획이나 어떤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냥 항상 떠밀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디서 오라면 가고, 또 거기가 끝나면 또 다른 데서 오라면 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다행인 것은 운 좋게도 한 분야의 일만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글쓰기 관련 일만. 그리고 이제 더 운이 좋은 거는 그쪽에 아주 잘하는 분들에게 배울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글쓰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실제로 잘 쓰시는 분이 정말 드물어요. 근데 그 두 분 밑에서 그야말로 첨삭지도를 받은 거죠. 매번 글을 하나 쓰면 그분들이 고쳐주셨으니까, 본인들 글이니까 당연히 이제 고쳐주셨고요. 그렇게 뭐 그 전에 뭐 김호중 회장이나 이런 분들 만난 것도 행운이었고, 하나는 어쨌든 글쓰기를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그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뭐 초등학교 때 어머님 돌아가신 것도, 또 위암 선고 받은 것도 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렇게 살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암 선고를 받지 않았으면, 그래서 아니요, 어머님이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뭐 남의 집에 안 살았을 거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눈치가 빠른 사람이 못 됐을 거고, 눈치가 빨라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그렇게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위암 선고를 받다 보니까 또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서 다른 이렇게 행로를 좀 바꿀 수 있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 전에는 읽기 듣기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암 선고 받을 때까지는 읽기와 듣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윗사람 말이나 선생님 말이나 그걸 잘 듣고요. 또 책이나 무슨 교과서나 이런 거 잘 읽고, 읽기 듣기를 잘하고 살았죠. 책을 읽는 것만 읽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 생각을 읽는 거, 그런 것도 읽기죠. 그래서 읽기 듣기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킨 일을 잘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위암 선고 받고부터는 말하고 쓰면서 살아요. 내 글을 쓰고 내 말을 하고 살아요. 근데 말하기 쓰기를 한다는 거는 그 신영복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읽기 듣기로는 자아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말 듣고 남의 글을 맨날 읽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 쓸 때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과 글이 나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로 읽기 듣기를 대부분 하고 살아요. 학교 다니는 내내 이제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은 좀 이제 다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정말 읽기 듣기만 해요. 그리고 이제 말하고 쓸 시간도 없고요. 말하기 쓰기는 배우지도 않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서 역시 또 읽기 듣기의 힘으로 윗사람 눈치 잘 보고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고 이렇게 살죠. 그렇게 살면 우리 사회는 또 성공을 해요. 출세를 해요. 읽기 듣기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쓰기를 잘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사회. 오히려
저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말하기 쓰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읽기 듣기만 했으니까 뭐 사회에서 잘 살 수 있었고, 근데 한편으로 이제 정신병원에도 한 3번 갔어요. 저는 읽기 듣기만 하고 사는 삶이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말하기 쓰기를 하면서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쓰면서 사는 게. 읽기 듣기는 사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대상으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말을 듣는 거고 누군가가 쓴 글을 읽는 거죠. 객체예요. 주체가 아니에요. 절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읽기 듣기로는 남이 시킨 거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킨 일을 한 결과물은 내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성취감, 보람 이런 거 없죠. 끊임없이 그 시킨 사람에게 맞춰가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뭘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잘하면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시킨 일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기대하는 바에 맞추는 삶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어느 만큼 수준에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회사 어디 직장에 다닐 때 윗사람이 뭘 시켜요. 대신에 돈을 주고 시키죠. 시키는데 이 시키는 뭘 시키는지를 사실 시키는 사람도 잘 몰라요. 서로 이제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걸 원했어. 이건 마지막에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갖고 가면 이게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고치라고 그러고, 다시 하라고 그러고. 나는 이 수준이라는 이게 이제 계속 되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한다는 게. 제가 일했던 것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60점짜리면은 60점짜리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80점, 90점짜리 일을 요구해요.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20점, 30점을 이제 내 역량보다 더 점수가 더 높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그거를 채우려다 보니까 막 밤을 새우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밤을 새워야 되고 스트레스를 막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요. 그 나한테 일을 시킨 사람, 90점짜리 일을 한 사람 앞에서 내가 항상 90점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90점 인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결정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아닌 나로 살게 돼요. 그러다 제가 공황장애가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너 어떤 사람이야? 너 할 수 있어. 너 90점이야.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 회사에 다니려면 그 90점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회사에 못 다녀요. 이렇게 하면 가장 쉽죠. 나 60점입니다. 60점, 나 60점짜리예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60점짜리 쓸래요? 90점짜리 원하면 90점짜리 갖다 쓰시던가, 나 60점이니까 회사에서 아니면 그 상사가 30점을 보태줘서 나를 쓰시던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게 이제 저는 공황장애가 왔던 게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고, 그 전 단계에서 나는 60점인데 이제 회사가 90점짜리를 요구하는데 항상 내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자책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가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건데 어느 누구도 그거를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막 학대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뭘 해서 갖고 가면 계속 혼내니까.
그건 대통령이건 회장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글을 써서 가면 한 번에 통과되는 법이 없죠. 그거는 일반 뭐 회사건 뭐 공무원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갖고 가서 한 번에 다 일이 통과가 되면 일이 아니죠. 그거는 정말 일이 아니죠. 그냥 갖고 가면 다 통과가 되면 그게 뭔 일이에요. 일이라는 건 결국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붙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놀이고 취미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월급 받는 일은, 돈 받는 일은 시킨 사람도 있고요. 시킨 사람이 절대 그냥 하게 안 놔둬요. 처음에 해가지고 갖고 가서 통과가 됐어.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더 높은 걸 요구해요. 그냥 놀게 안 놔둬요. 그건 취미생활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월급을 그러고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내가 항상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60점인데 60점짜리 일을 줬어? 했어요. 그럼 막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자효능감이라고 그래요. 뭐 유능감이라고도 하고 자존감이라고도 하죠. 자신감 이런 게 그거 붙었을 때가 굉장히 행복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좀 더 높은 수준 걸 요구를 해.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러니까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못 미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심하면 막 자괴감이 들고요.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오는 게 그 무력감, 무기력. 그래서 우울증이 거기서 와요. 제가 공황장애는 청와대에 있을 때 왔고 직장에 다닐 때, 대우에 있을 때, 회장 비서실에 있을 때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은 내가 항상 모자라서 이렇게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막 손톱 갖다 가기 싫어요. 그 의욕이 전혀 없어져. 그는 다른 한편으로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일을 했을 때 내가 못할까봐, 또 못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러니까 아예 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위해 핑계를 여러 가지를 대죠. 대면서 이제 우울증에 걸려요. 그 일종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야 내가 이제 그런 이제 나 스스로 그런 자괴감을 안 느끼니까.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끼어드는 게 이 경쟁이에요. 위아래하고 관계만 있으면 괜찮은데 끊임없이 옆에 동료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 경쟁을 시켜요.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혼내요. 넌 잘했다고 그러고 너는 이렇게 못해. 쟤같이 왜 못하냐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잘하나 막 경쟁을 시켜. 그래서 잘한 사람은 박수치라고 그러고 못한 사람 혼내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교가 위에 사람이 혼내고 이런 것보다 더 나를 괴롭혀요. 비교는 한도 끝도 없어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내 생존에 유리했어요. 이제 혼나고 이런 것은 이제 그건 최악이죠. 이제 칭찬을 받고 인정을, 그거를 거기에 막 집착을 많이 했죠. 어떻게든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살았죠. 그게 이제 쭉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이것의 문제가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죠. 누구나 인간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어찌 보면 인간은 그 평생 인정 투쟁을 한다고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산다고. 인정받으려고 막 학교도 좋은 데 가려고 그러고 뭐 직장도 좋은 데 가려고 그러고 심지어 배우자도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게 다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인간 이제 본성이죠. 그건 그런데 그런 인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것과 남에게 인정받는 것. 이 둘 다 필요하죠. 근데 이게 비중이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이런 것은 거의 없고, 자존감은 막 갈수록 낮아지고, 오히려 반대로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뭐 계속 커지고, 이거는 갈수록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대우 그 계열사에 있을 때 인정받고 싶은 게 요만큼이었다면 회장 비서실에 가면 지위가 좀 높아지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또 인정을 더 받고 싶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청와대에 가면 청와대 다니는 사람으로서 또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노력을 막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정 욕구는 뭐 계속 늘어나는, 우리가 보통 뭐 그런 욕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남들에게 인정을 막 더 받고 싶고 이런 것은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에 맞춰 사는 거예요. 남이 기대하는 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으로 못 살고 누군가의 그 기대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스스로 알려면 내가 말하고 쓰면서 사는지 읽기 듣기만 하면서 사는지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저는 심지어 대학에 갈 때까지, 대학 생활, 고등학교 때까지는 말할 필요 없이 거의 95% 이상 읽기 듣기만 해요. 선생님 말씀 듣고, 인강 또 가서 듣고, 또 교과서 읽고, 참고서 읽고, 읽기 듣기만 하는 거예요. 뭐 쓰기를 하지 않냐. 선생님 말씀하신 거 받아 쓰는 건 그 쓰기 아니에요. 그 듣기지. 교과서에 뭐 있는 거, 내가 그 뭐 읽고 뭐 노트 정리하고 그런 것도 쓰기 아니에요. 그런 읽기 듣기만 하고 살아요. 근데 읽기 듣기만 해도 우등생이에요. 아니 오히려 읽기 듣기만 해야 우등생이에요. 말하고 쓰는 사람은 대개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읽기 듣기만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쓴 사람들을 좀 변명하자면, 이게 지금 말하고 쓰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말하고 쓰는데 진짜 필요한 역량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가 얼마나 그거를 말하고 쓰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하고 쓰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럼 사회가 시끄러워져요. 말을 잘 안 들어요. 회사에서도 또 공무원 사회에서도. 지금 이제 그 얼마나 말을 그동안 잘 들어왔는지가 우리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것들이에요. 나쁜 짓 시키고 뭐 하는 거 딱, 오히려 안 시킨 것도 알아서 하고, 이런 것들이 딱 마음을 읽고 그 의중을 읽는다고 그러죠. 저 사람 내가 뭘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칭찬받을까, 승진할까, 출세할 수 있을까, 그걸 잘 읽고 하는 것들을 지금 쭉 해온 거예요. 읽기 듣기 잘한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그걸 한 거예요. 되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눈치를 딱 보다가 이쪽에 붙으면 좋을까, 저쪽에 붙으면 좋을까, 내가 뭘 해야 이쁨 받을까,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영혼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없는 거야. 내 기준, 내 원칙, 내 어떤 의견, 내 생각,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감정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감정도 안 드러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 얘기해 볼까요? 질문. 글쓰기는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잘 써요. 글쓰기는 내가 나한테 묻고 답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는 게 글쓰기. 여러분 글 쓸 때 어떻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지?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이 뭐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못 쓴다는 것은
답이 없어서가 아니고 질문을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을 써야 되는데 그 글에 대해서 질문을 내가 한 30개만 딱 쓸 수 있다. 그러면 답은 다 찾을 수 있어요. 질문이 없어서, 질문을 못해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질문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에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기자들이 한국 기자들한테만 질문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질문을 안 했을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면 그 동영상이 있어요. G20 정상회의 때 오바마 대통령이 왔어요. 한국 교육을 본받으라고 계속 얘기했던 대통령이에요. 현직 미국 대통령. 한국 교육이 최고다. 근데 와서 한국 기자들한테만 개최국이니까 질문 기회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질문을 안 했어, 한국 기자들은. 기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라고 사회에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국민을 대신해서 니들이 질문 좀 해주라. 그런 거예요. 근데 끝까지 질문을 안 해요. 그거 왜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안 했어요. 중국 기자가 아주 그냥 능멸을 하는데도 질문을 안 했어요. 중국 기자가 처음에 손드니까 한국 기자인 줄 알고 시켰어요, 오바마. 근데 아니야. 그 한국 기자한테 시킨 거라고 한국 기자 질문하라고 질문을 안 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도 된다고 통역 있으니 한국말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해. 중국 기자가 또 손들었어. 얘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한국 기자들한테 내가 해도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해. 해도 된다는 거야. 뭐하러 기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일 잘했던 사람들. 우등생들이었어. 왜 기자 한 거야, 근데? 가서 뭐 어깨다 힘주고 다니려고? 받아쓰기 잘하려고? 얘기하는 거 쫙 받아쓰기는 잘해요. 해가지고 주제 쫙 뽑아내고 밑줄 긋고 별표 치고 이건 잘해. 오바마 대통령 오늘 이런 얘기 했다고. 그 신문에다 전하는 건 잘해. 근데 질문은 못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사회는 질문을 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 인간은 원래 질문하는 인간이에요. 한 3살 정도 되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1번이 엄마고 2번이 왜래요, 왜.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인간은. 왜 궁금하냐? 알아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거든.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알았을 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는 모르는 걸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물어보냐? 우리는 첫 번째, 모른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뭘 질문을 못하는 이유가 이 사지선다형 시험을 봐서 그래요. 이게 맞고 틀린 게 있는 거야. 자기가 틀렸을까봐. 틀렸을까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러니까 세상은 맞고 틀림이 사실은 없는 게 맞아요. 제가 미국인 어딜 가봐도 틀렸다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틀린 게 세상을 진보시켰다는 거예요. 세상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맞았는데 누군가가 이거 정답이 아닌 다른 걸 얘기했을 때, 정답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그 다른 얘기를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진보했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였는데. 그러니까 맞는 것만 계속 맞는 걸 얘기하는 사람만 우대를 하면 세상은 진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지선다, 오지선다 잘 찍는 사람, 정답을 잘 찍는 사람은 그게 사실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정답이 아닌 틀린 얘기를 하는 사람. 근데 뭔가 틀린 얘기를 하면 우리 사회가 그걸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야. 이런 질문하면 나 허접하다고 그러지 않을까? 뭐 수준 낮게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럴까? 남들은 다 알고 있고 나만 모르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질문을 하다가 많이 맞았어요. 어렸을 때 엄마들이 질문에 답해줄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질문을 하면 엄마들이 혼냈어요. 시끄럽다 그러고. 학교 가서는 엉뚱한 질문 했을 때 선생님한테 불려 나갔어요. 너 선생님대로 장난하냐고. 너 수업 시간에 지금 장난하냐고. 그런 경우는 그게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막 연상을 한 거야.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질문이죠. 엉뚱한 질문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 선생님한테 혼나요. 어떤 경우에 또 혼나냐? 뭔가 의문이 들었을 때. 선생님 말에 그냥 바로 받아 적고 흡수가 쫙 돼야 되는데 선생님 말이 맞나? 이게 의문이 들었을 때. 선생님께 뭔가 반론을 제기했을 때.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선생님 그 말 맞나요? 그럼 선생님 나오라고 했어요. 그거는 제가 사회에 나가봐도 그 뭔가의 의문을 가지거나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사회에서 항상 좋은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물어봐. 아니, 안 물어보면 본전이에요. 그냥 잘 받아 적으면 돼요. 시키는 거 잘하면 되는데 괜히 의문을 갖거나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호기심을 발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교육, 그런 상태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자들이었던 거예요. 저도 몇 달 전에 세계는 우리는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해달래요.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진행이라는 게 출연자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진행자 역할은 질문이에요. 질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더라. 뭔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봐요. 나는 과연 질문을 잘하는 사람인가? 의문이 많은 사람인가? 호기심이 왕성한가?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유대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휩쓰는 것은 질문의 힘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도 가보니까 수업 시간이 그냥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질문을 얼마나 했느냐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해요. 토론을 시키는데 토론도 친구에게 질문하고 서로 답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는 데 가서 비가 와서 어디 도서관에 들어가 보니까 도서관이 우리같이 뭘 읽느라고 조용하지가 않아. 엄청 시끄러워요. 토론하느라고. 그 토론이라는 게 서로 묻고 답하는 거, 질문하는 거. 그걸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 엄마들은 얘가 학교에서 갔다 오면 선생님께 오늘 널 뭘 질문했냐는 그 질문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질문을 하려고 미국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를 해온대요. 공부를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아요. 그때 공부라는 건 읽기 듣기 공부, 우리가 하는 수업 시간 하는 공부, 그거는 각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말하기 쓰기, 질문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글도 에세이를 썼으면 누군가가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앞에서 발표도 하고 그랬을 때 같이 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기 쓰기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벽에다 대고 말할 수 없잖아요. 글 맨날 쓰고 나 혼자 쓰고 많은 글은 의미가 없잖아요. 읽기 듣기는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읽기 듣기를 왜 혼자 못해.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각자 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해오냐? 읽기 듣기를 하는 이유는 말하고 쓰려고 해온다는 거예요. 말하고 쓰기 위해서. 말을 하고 쓰려면 읽기 듣기를 하지 않고는 못해요. 여러분도 내가 말을 해야 된다, 어디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읽기 듣기를 하죠. 공부를 하죠. 근데 그 미국 애들 학교는 늘상이 이게 수업 시간 자체가 말하고 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매일 그래야 되니까 또 그 얼마나 말을 하고 얼마나 썼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우리는 읽기 듣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중요한 걸 잘 추려가지고 그걸 얼마나 잘 외웠는가, 그 읽기 듣기 능력을 평가하니까 말하고 쓸 필요도 없고 그걸 잘할 필요도 없고 그걸 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걔들은
읽기 듣기를 너무 재밌게 하는 거야. 집에서. 아, 이거 내일 가서 친구한테 말해줘야지. 내가 이거 애들 모를 거야, 이거. 내가 얘기하면 애들 깜짝 놀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막 공부를 하는 거야. 발표하려고. 그리고 친구한테 막 물어보려고. 다른 한편으로 친구한테 알려주려고. 말하기 쓰기는요, 내가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야. 읽기 듣기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야. 선생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교과서에 있는 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읽기 듣기예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거야. 읽기 듣기는. 읽기 듣기를 잘하는 것은 소유욕이 강한 거예요. 경쟁심이 강한 거야. 남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야지. 읽기 듣기를 더 많이 해야지. 여기에서 하지 않고 출발선이 거기가 아니고 말하기 쓰기를 잘해야지. 내가 남들에게 내가 아는 거 말하고 써가지고 베풀어야지. 알려줘야지. 남들도 알았으면 내가 아는 거 힘들게 내가 알았지만 남들도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그거는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돕는 사람이고 남과 협력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소유 경쟁을 할 때는 그건 기분이 좋질 않아요.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두렵고 막 이런 거고 내가 더 가져야지 하는 생각이니까 남이 더 알면 막 그게 불편한 거고 남한테 안 알려주려고 막 숨기는 거고 아니 남이 알면 남도 시험 잘 보니까 모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거 친구한테 안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자기 공부하고 왔어도 친구 방심하게 하려고 나 어제 테레비 봤다고 응? 그러면서 친구가 나 어제 놀았다 공부 안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 그게 소위 학교에서 읽기 듣기 하는 경쟁이죠. 근데 말하기 쓰기를 똑같은 경쟁을 해도 경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더 말하기 쓰기를 잘하나, 누가 더 질문을 잘하고 누가 발표를 잘하고 누가 에세이 쓰기를 잘하고 누가 더 토론을 잘하나, 이 말하기 쓰기 경쟁을 하면 그거는 한편으로는 남을 돕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거지. 또 한편으로는요, 내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읽기 듣기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존재는 없어요. 나는 그냥 도구로서 활용됐을 뿐이야. 선생님 말씀을 내가 집어넣었다가 선생님이 내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역할은 그냥 여기 들어왔다가 나가는 역할이에요. 근데 말하기 쓰기는 친구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내 존재를 과시하는 거야. 그랬을 때 내 존재감을 느껴요. 존재감을. 와, 내가 이런 거 아는 사람이. 내 이 정도야. 그래서 우쭐한 거야. 이런 상태가 이게 인간이 느끼고자 하는 상태예요. 이제 그거를 일반 학교에서는 누가 느끼냐? 전교 1등만 느껴요. 전교 1등만 느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경쟁 점수를 통해서. 등수를 통해서 내 어떤 존재감,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존재감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존재 의미고 존재 가치가 돼요. 이걸 계속 못 느끼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투명 인간이 되는 거야. 도대체 내 역할이 없고 내 기여가 없고 내가 여기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없는 거고 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돼요. 읽기 듣기만 계속 할 때는 1등 하나는 그 존재감을 느끼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열등감을 계속 느껴요. 비교하게 되죠. 아, 난 왜 2등도 마찬가지. 2등도 전교 2등도 1등이 아닌 사람은 계속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존재감을 못 느끼는 거지. 그리고 자기 존재 가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 애들은 매 시간 그걸 느끼는 거야. 매 시간 느끼고 매 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우쭐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첫 번째는 이제 저는
질문이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가 잘 들어주지 않아요. 경청이 없어요. 그 누가 얘기를 하면 아 됐어 그래. 아 그래 결론이 뭐야?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항상 바빠. 조급해. 여유가 없어요. 남의 얘기, 네 얘기 지금 내가 들을 그 지금 시간도 없고 항상 그래요 우리가. 그 미국 애들 보면 수업 시간에 막 애들이 얘기하면 막 어메이징, 판타스틱, 리얼리, 막 그레이트 막 이러면서 들어줘. 친구 얘기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우쭐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도 갖고 친구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들어주질 않아요. 이게 들어준다는 의미는 사실은 이게 들어주면 사람이 말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말할 기회를 줌으로써 리액션을 잘 해주면 그 사람이 더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이익이에요. 더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들으면서 생각해요. 많이 들을수록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이 제일 잘 날 때가 들을 때예요. 친구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 친구 막 말을 막고 싶잖아. 말을 막고 내 말을 하고 싶잖아.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러잖아. 그게 이제 내가 말을 들으면서 막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문제고요. 세 번째는 관찰이에요. 관찰.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라는 데만 봐야 돼요.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주목 그래요. 주목은 여기를 보란 소리예요. 선생님을 안 보고 창문을 쳐다보고 있고 아 봄이 왔구나 이렇게 뭔가를 쳐다보고 선생님이 막 분필로 던졌어요. 너 어디 보고 있냐고. 왜 우리가 선생님이 보라는 데만 봐야 돼요? 보고 싶은 데를 볼 수 있는 거지.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너 이렇게 한눈을 퍼냐고 애가. 여기 집중력이 없냐고. 애가 주의가 산만하다고 막 선생님이 통신표에 썼어. 얘는 주의가 산만하고. 근데 내가 사회에 나와보니까 역시 집중력이 있는 애들이 윗사람이 보라는 데만 보는 애들이 출세를 해요. 그런 애들이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만 봤던 애들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은 절대 새로운 거 못 만듭니다. 시킨 것만 잘합니다. 딴 데 한눈 팔고 기웃거리고 이것저것 다 스티브 잡스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란 데만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보란 데만 본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사는 말 잘 듣고 적당히 출세하고 사는 거지만 그 사람이 행복하지도 않아. 남이 시키는 것만 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응? 한눈 팔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뭔가를 유심히 보는 사람, 글쓰기는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인이 소설가가 뭘로 글을 써요? 보고 쓰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자연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의 삶을 보고 쓰는 거예요. 이게 유심히 남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잘 쓰는 거예요. 근데 보라는 데만 보는 사람, 집중 잘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야죠. 그렇지만 그게 관찰력이 있으려면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관찰력이 있으려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관심 있는 거가 있을 때 거기를 유심히 들여다보게 돼요. 거기서 이제 또 하나 필요한 게 공감 능력이에요. 관찰과 함께 필요한 게 이제 공감 능력인데 저는 관찰, 유일하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있는 게 관찰력이에요. 저는 관찰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내랑 그 4년간 연애를 하는데 지금 저기 와서 지금 차에서 기다리면서 아마 욕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4년간 연애를 하는데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우리 와이프 얘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뻔한 소리니까. 옆에 테이블에서 하는 소리가 재밌어요. 나도 모르게 옆에 테이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와이프한테 항상 혼났어요.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한 줄 알아? 얘기해봐. 좀 어디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 내 얘기 듣고 있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디 해외 여행을 이렇게 가면 단체로 패키지 여행을 가면 저는 가이드가 이렇게 뭘 설명하는 거 별 재미가 없고 항상 이 가이드랑 우리가 이제 패키지 여행을 같이 간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고 뭐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고 이런 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재밌고 인천공항에 돌아오면 우리 와이프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10팀이 갔다. 저는 그 한 팀 한 팀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한눈 파는 거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눈치 보고 막 대통령의 빙의 될 수 있고 그게 궁금한 거야. 대통령의 생각도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이 공감 능력은 더 심각한 게요. 우리 국민이 되게 정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은 원래 공감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데 거울 신경세포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막 손에 칼에 배도 막 내가 쩌릿쩌릿한 응? 어린애들은 엄마가 울으면 따라 울어요. 그게 다 공감 능력이에요. 어른 한 5살만 돼도요. 어른이 두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문을 열어준대요. 5살짜리 애가. 그리고 이게 어떤 능력이냐. 감정이입하는 능력, 역지사지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남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남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이게 다 인간이 원래 갖고 태어난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경쟁이 제일 세요. 전 세계에서. 경쟁심이 제일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감 능력을 잃어.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공감 능력을 잃은 사람이 또 출세를 해요. 그런 게 이제 사이코패스들이에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쟁과 이 공감 능력은 서로 상극이에요. 이 경쟁을 잘하려면 남 도와주고 남과 공유하고 공동의 일에 막 참여하고 이러면 안 돼. 경주마처럼 옆에 딱 가리고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옆에서 누가 그러건 말건 목표를 향해서 그냥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출세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공한 돈 많이 벌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공감 능력을 측정해보면 다 낮아. 회사에서도 그 인사고과라고 회사 직원 평가하는 점수가 높은 사람은 공감 능력이 낮고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은 그 인사고과 평가가 안 좋아요. 그런 사람한테 하는 소리가 쟤는 사람만 좋아 그래요. 사람은 참 좋은데 그러니까 인간성은 좋다는 소리예요. 근데 별로 쓸모는 없다는 소리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야 우리 회사에. 그냥 사람만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진짜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감 능력이 필요가 없었어요. 목표를 딱 주고 저기를 향해서 돌진. 그런 사람이 성공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창의, 창조 이런 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걸로 어떤 심정이고 어떤 사정에 처해 있고 입장이 어떻고 이걸 알아야 그 사람을 위한 제품도 만들고 그 사람을 위한 서비스도 개발하고 그 사람을 위한 어떤 제도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러건 말건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을 위한 아무것도 못 만든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 애플 휴대폰을 만든 것은 공감 능력의 힘이에요.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안 거고 사람들이 뭘로 어려움을 겪고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 공감 능력이에요 다. 사이코패스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지금은 이제 공감 능력의 시대예요. 리더가 돼도 공감 능력이 없으면
공감 능력이 있는 리더 없는 리더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공감 능력이 없는 리더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뭣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뭐 공감 능력이 뭘 보면 눈물을 흘리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 공감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근데 글쓰기는 100% 공감 능력으로 쓰는 거예요. 공감 능력 좋은 사람이 잘 쓰는 거예요. 그 다음을 하나 더 얘기하면 감정이에요. 감성, 감정. 이게 글쓰기에서 사실은 어떤 이성, 지성, 의식 이런 것보다 사실 지능 이거보다 더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막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어. 또는 막 사무치게 그리워. 또는 막 이 울분을,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이럴 때 쓰는 글이 진짜 글이에요. 여러분들 니체라고 철학자, 니체의 글이 좋은 것은 니체는 감정을 담아서 글을 썼대요. 그 이성과 논리로만 쓰는 게 아니고 철학자야말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니체의 말이 사람을 막 마음을 격동시켜요. 어? 마음을 움직여요. 행동하게 만들어. 그게 왜 그러냐? 거기에 감정, 감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들어있는 충만한 사람, 감수성이 있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원래 글을 잘 쓰게 돼 있어요. 어찌 보면 시인이나 소설가들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고 관찰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항상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을 너는 왜 이렇게 감정이 앞서냐고 그래요. 너는 왜 감정적이냐고 그래요. 이 감정적이고 감정이 앞서는 것을 터부시해요. 굉장히 이성적이어야 돼. 냉철해야 돼. 감성이 메말라야 돼. 감정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쟤 본받으라고 그래. 쟤 얼마나 이성적이냐고. 그 이성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왜냐면 사람은 다 이기적이니까 이게 공감 능력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맥락이 다 있어요. 다. 응? 감성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또 공감 능력이 좋고요. 또 그런 사람도 호기심이 왕성하고 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감성이 풍부한 것을 별로 쳐주지를 않는 사회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감성이 그럼 언제 뭐 키워지냐? 소설 같은 거 많이 읽고요. 시도 많이 읽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친구들의 사정도 알고 친구들의 어떤 뭐 아까 얘기했죠 입장도 알고 이런 걸 통해서 이 감성이 풍부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을 때 그래서 뭐 자연과 같이 이렇게 자연에서 뭘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감성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럴 시간이 전혀 없고 그냥 글에만 파묻혀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점점 감성이 메말라 가는 거지. 이제 그게 글쓰기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여러분들 그 감성은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창의성과 이게 직결됩니다. 창의적인 걸 만드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은 전부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뭔가를 발명해내고 막 이론을 만들어낼 것 같죠. 여러분들 뛰어난 철학자들 다 보면 전부 감성적이고 근데 희한하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천재들은 오히려 되게 감성적이에요. 감정이 풍부해요. 이게 오히려 이게 감정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감정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천재들 한번 쭉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류 역사에 뭔가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게 감정이 막 아주 안정적이고 그렇지가 않아요. 기복도 심하고 근데 이게 이
이게 우리가 뭔가 직관, 영감 이런 것들은 감정에서 와요. 감정의 영역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발상이 오고 이런 것들은 이 뇌에서 이 감성 부위에서 담당하는 거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성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게 우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뭘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뭐 아주 냉철하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 감성을 그거든 우리가 이제 감정을 드러내면 우리 사회는 일단은 불이익을 당해요. 너가 계속 감정적이야. 응? 너 나한테 불만 있어? 막 혼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감정을 누르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감정을 누르고 살아요. 그리고 누구만 감정을 드러내냐? 드러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명 안 돼. 그 한진그룹의 오너 일가 이런 사람만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거는 감정을 잘못 드러내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감정을 자기가 조절하는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감정을 아예 눌러버리거나 그래서 자기 감정을 모르거나 자기 감정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요. 딴 사람으로 사는 거야. 안에서는 막 화가 오르고 막 이런데도 얼굴은 웃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병이 되는 거고 그거 아니면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고 물병 막 집어 던지고 이게 둘 다 비정상이죠. 자기 감정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순화해서 글로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래야 돼요. 자기 감정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자기 감정에 낯설면 안 돼. 낯설게 되는 건요. 감정을 평소에 모르다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감정을 자기도 주체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 이게 이제 감정에는 이러면 좀 길어지는데 그 아들러란 사람이라든가 이 미움받을 용기 이런 많은 그 감정을 얘기한 사람들이 감정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걱정하는 그런 감정은 잘해보려는 거죠. 왜 그러면 걱정하지 않다가 이따가 뭔가 일이 탁 벌어지면 내 생존에 이제 불리해지니까 걱정한다는 것도 그렇고 후회한다는 것도 후회하는 감정도 되게 그 기분이 안 좋은 감정인데 후회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잘못된 걸 자꾸 후회함으로써 내가 이제 다시 이런 걸 재발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면 그냥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걱정하고 후회하고 막 기분이 안 좋고 막 계속 그런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내 이 정신적인 에너지를 좀 더 이렇게 발전적인데 생산적인데 써야 되는데 계속 그런데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어찌 보면 이런 감정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글쓰기가 내가 싫다. 글쓰기가 싫은 것은 가만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거죠. 남이 내 글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 내가 안 쓰면 차라리 안 쓰면 내가 못 쓰는지를 모를 텐데 괜히 썼다가 못 쓰는 걸 알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냥 쓰지 마. 이런 과정이 머릿속에서 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글로 써보고 예를 누가 막 미운 것은 원래 인간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워했을 때 내 생존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면 누군가를 좋아했어. 좋아하면 언제 그 친구가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잖아요. 방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미워할 때는 항상 경계를 하고 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가 공격해 왔을 때 내가 살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서로 다른 걸 보면은 딱 경계심을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미워하는 감정은 쉽게 커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을 하려면은 이게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이 제일 안 되는 게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이걸 배워야 되는데 유럽이나 얘들 교육 제1번이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들은 여러 인종들이 살기 때문에 그게 최고 문제인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흑인 뭐 이렇게 사는데 다름을 안 받아들이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딱 흑인을 보면 경계심이 딱 들거든. 뭔가 움찔하거든. 이런 상태에서는 같이 공존이 안 되잖아요. 공존이. 함께 살기가 안 되니까 애들은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관용, 받아들이는 거. 다르다는 거, 원래. 다르다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 다른 게 섞였을 때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걸 가장 1번으로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안 가르쳐요. 저희 때는 단일민족,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우리는 섞이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수하다. 이건 거의 히틀러나 똑같은 방식이에요. 정말로 그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섞이면 안 돼. 다 적이야. 유대인들 다 배제, 타도 다 죽여야 될 대상들이지 걔들하고 같이 산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우수한 민족인데 걔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쟤들과는 같이 살면 안 된다. 우리가 거의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만 해도 페이스북에 친구가 댓글을 누가 내 의견과 다른 걸 달면 바로 친구를 삭제해버려. 어디다 대고 기분이 확 나쁜 거야. 이게 전혀 교육이 안 돼 있어. 내가 어릴 때부터 다른 걸 받아들이는 교육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없는 게 비판이 없고 토론이 없어요. 왜냐면 비판을 하면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비판을 통해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오고 대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비판을 하면 그거를 자식이 내 편이 아니구만, 자식 적이구만, 어디 나를 공격해? 이렇게 받아들여. 의견이 다른 거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그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토론이 안 돼요. 또 무슨 누가 얘기하는데 반론을 제기한,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그러면 자식, 너 이렇게 내가 말하는데 토를 달아? 응? 누군 너만큼 생각 없는 줄 알아? 자식이 이러면서 혼나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 그러니까 이 비판도 안 되고 토론도 이렇게 되면 항상 답은 하나예요. 그냥 다 동조해주고 다 이렇게 하나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생각도 다르고 이런데 다른 것도 못 드러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도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지를 못하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는 다른데 그냥 맞춰주는 거야. 그냥 따라가는 거지. 이럴 때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뭐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 우리 사회는요, 이 경험이 있죠, 경험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예요.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에서 목수를 만났어요. 집을 짓는 목수를 만났는데, 운동장에서 이렇게 집을 그리는데 이 목수가 이 주춧돌부터 이렇게 놓더래요. 그리고 바닥을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맨 마지막에 지붕을 얹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집 그릴 때 어떻게 그래요? 지붕부터 그리잖아요. 그래서 신영복 선생이 자기는 평생을 지붕부터 그렸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목수는 바닥부터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영복 선생이 깨달음을 얻었대. 자기는 평생 머리로 글을 썼구나. 근데 머리로 쓴 글보다는 가슴으로 쓴 글이 더 좋고요. 가슴으로 쓴 글보다는 손발로 쓴 글이
더 좋은 글이구나. 자기가 겪은 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일화, 에피소드, 이게 그거를 우리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스토리. 이야기는 경험의 언어예요. 이게 경험이 사실은 이야기가 우리가 글쓰기의 소재로서 가장 이거 어찌 보면 생생하고 재밌고 좋은 건데, 우리 사회는 이 머리로 쓴 거를 인정해줘요. 지식, 지성, 어떤 이론, 이걸 많이 안 사람들을 대접해줘. 뭔가 자기가 손발로 겪은 거 이야기를 쓰면 야, 그게 뭔 얘기가 돼,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어디 무슨 오뎅 장사를 하면 오뎅 그거 한 이야기를 써요. 그 책으로 내. 책을 사봐 사람들이. 이야기를 쳐줘요. 경험을 쳐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경험도 높낮이가 있어. 청와대에서 뭐 한 경험, 아 이건 쳐줘. 아 그게 궁금해. 근데 뭐 막노동을 했어. 그건 안 쳐줘. 응? 그 경험을 뭔 얘기가 돼 그게?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경험은 위아래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막노동한 경험이 사실은 더 소중한 경험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배우고 얻을 게 더 많은 경험이에요. 안 그래요? 경험이란 게 그런 거지. 막 승승장구한 이야기, 그게 뭔 경험이에요. 오히려 밑바닥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역경, 고난, 시련을 겪은 이야기, 그걸 딛고 일어선 이야기가 더 값진 거고, 그런 맵고 짜고 쓴 이야기가 더 재밌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얘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못 써. 괜히 이 얘기 썼다가 그게 얘기가 되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리고 자기가 얘기가 할 말이 없대. 왜 할 말이 없냐면요,